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대신에 정부 여당을 향한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권은 민주당의 가장 위태로운 100일이었다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관련 2+2 협상에 실패한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 단판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산안 심사 핵심 쟁점을 두고 막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까지 있을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극적인 협의 타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야죠. 저희 희망사항이고 어제까지 이제 정책위 의장하고 예결위 간사 양당에 그 네 분이 모여서 협상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오늘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 그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두 분이 만나서 타결을 하도록 그렇게 일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기 전에 이제 제가 그쪽에 네. 원내대표단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그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청와대 이전 예산 그리고 법무부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 쪽에서는 그 이재명 예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 화폐 부분에 대한 것들 뭐 5천억으로 상정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왜 필요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임대주택 관련해서 뭐 그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협상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섣부르게 뭐 예단을 하거나 혹은 뭐 평가를 하는 것들은 옳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협상, 그 양 원내 대표의 협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뭐 주목됩니다. 세법 개정안 같은 예산 부수 법안 이것도 변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합의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하고 보수 법안들이 다 통과가 돼야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네. 감액이든 증액이든 다 맞춰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세밀하게 다 준비를 했고 논의를 하는데 저도 뭐 기대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8일하고 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6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뭐 타결이 안 되더라도 임박하면은 저는 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 조금 짚고 싶은 거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청년들 지원 예산, 공공 임대주택 확대 예산, 물론 지역화폐 예산도 있고 지역화폐는 국민들이 다 만족하고 쓰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이고 뭐 부부가 뭐 기초연금을 받는데 한 분이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 거 있잖아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폐지하면 또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그냥 몽땅 털어가지고 이재명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되고 국민 삶이 나아진다면 통과시켜야죠. 네. 그런 예산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뭐 대통령이 청와대 나오시면서 정말 저희가 볼 때는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관저나 이전 관련에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 제동 걸고 막으라고 한 게 국민들이 부여한 국회에 부여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의원들한테.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서도 국회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공부 수 없다고 하면은 예전 할 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자할 때 역대 정권들이 예산 처리 앞두면은 총리, 부총리는 야당 와가지고 설득하고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부는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 거죠? 아직도 자기들이 야당입니까? 무슨 이상민 해임 건의안 내면 국정조사 안 하겠다. 국정조사는 국민들과 유족들이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안 하면은 예산 협의 없다. 이건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야당은 여당으로부터 더 받아내야 되니까.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집권당이고 이미 집권한 지 7개월이 넘었다. 이런 거를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님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네. 말씀하신 그 탄핵소추안, 해임 건의안 뭐 이거 관련해서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뭐 의총에서 결정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금 어떻습니까?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 논의하는 의총에서 일부 이제 의원들이 어차피 해임 건의안 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아무리 유족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 때도 바로 하루 만에 거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의원들께서는 그렇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의총을 또 거쳐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그래도 처리를 하자. 그리고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상민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렇죠. 의총이 아마 이제 본회의 앞두고 내일도 열리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의원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해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여전히 그걸부터 먼저 할 건지 탄핵소추안을 바로 들어갈 건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또 대변인이신데 또 들리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제가 얘기하면 우리의 또 전략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종혁 의원께서는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민주당은 보세요? 길을 잃었죠. 아. 길을 잃은 게 그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겠다.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 이래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국정조사 시작하니까 이상민 장관 물러가라. 그럼 이상민 장관 물러가면은 누구를 놓고서 도대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해임 건의안. 건의안 자체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 지금 보고하는 거는 난 받지 않겠다 해서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탄핵으로 뭐 선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탄핵을 그 대놓고 하지도 못해요. 왜? 탄핵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의 주장을 100%다 사실이라 주장한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이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것들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냐? 이건 뭐 법률학자들이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탄핵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가서 기각되면 도대체 그 다음에 밀려올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해임 건의안을 하자고 했다가 탄핵을 하자고 했다가 지금 며칠째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그 정쟁화하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쟁화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는 정쟁화는 그런 겁니다.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 12구 참사 직후에 무슨 말씀하신지 아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런 게 정쟁화 막말이고 폐륜인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유족들이 지금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꼭 져야 된다. 저분이 있으면 원인 규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을 끝까지 안고 가는 저는 여당의 태도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되면은 예산 협의를 못 하겠다. 왜 이상민 장관을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까? 대통령 만나고 오셔가지고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지금 보도 보니까 대통령께서 순방 나갈 때 어깨 두른 것도 부족해서 관저에 불러가지고 또 같이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왜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민들하고 맞서려고 하는지 그렇게 이상민 장관이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고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까지 이분을 감싸고 지키려고 하는지는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법률 여기에 위반 소지가 있어야 탄핵이 사실 가능해지는 상황인지라 이 부분에서 과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한들 헌재에서 받아들여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판단은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당시 청와대는 모두 각하될 거라고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만장일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건 재판관들께서 하시는 문제고요. 저희들이 탄핵 소추를 만약 발의하게 된다면은 이미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다 끝낸 걸로.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발의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법률 위반이다 혹은 위헌이다라는 것으로 지적을 하려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크게 보면은 이분이 제대로 그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법적인 책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법률을 이미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뭐 사세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지 거기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민주당이 처리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야당 탄압에만 집중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내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고 오시죠.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 민생과 민주 투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그리고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예, 이재명 대표 뭐 기자간담회는 아니고요.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100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냈습니다. 취임 이후에 꾸준히 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왔었던 이재명 대표인데 이번 메시지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이런 강조도 했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먼저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이 민주들 100일 동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잘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은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좋지 않은 환경 다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또 국감장 발언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이 한 200일 됐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반 가까이를 거의 야당 대표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를 하고 야당 탄압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저는 제가 대변인이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생 우선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빈 대물림 방지법 같은 거 이런 부분이랄지 가계부채 3법이랄지 3대 민생 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요. 쌀값 안정화 법안도 이 대표의 지시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법사위가 국민의힘 이제 위원장이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걸려 있는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원과의 소통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당사의 당원존을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당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응답센터라는 것도 설치를 해서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못지않게 정말 이재명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에 제 기억으로만도 한 7차례 정도를 대통령께 만나자고 영수회담도 제안을 했습니다. 하고 이른바 그 대통령실의 반응들이 야당 대표만 따로 만날 수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형식을 구애받지 않겠다. 여야 모두 만나자. 그리고 주제는 정하면 된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그 의제를 가지고 만나서 초당적 협력을 하자. 어제 메시지에도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할 자세가 됐고 정말로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가 아마 제 기억으로 벌어지기 한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수행을 해서 대구 매천시장을 갔습니다. 화재 현장이었어요. 그렇게 민생 현장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네. 다니고 레고랜드 김진태발 있을 때는 증권거래소도 가서 현장에 목소리 듣고 채권 금융 전문가들 만나서 간담회 듣고 대책 세우고 했습니다. 그 대구 매천시장 가서는 여야 안전대책회의를 하자고 또 대통령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딱 2시간 만에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거부를 하더군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대표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대책하고 민생대책 만들자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좀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생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한 시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해왔다 이런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최 위원께 질문 반론 기회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 서해상으로 포격을 가하면서 17일 만에 무력 도발 재개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라는 점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의 포사격을 빌미로 포격을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 9시 15분쯤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라면서 이렇게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인민군 전선 포병 부대들을 비롯한 각급 부대들의 전투 비상 대기 경보를 하다라고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단행할 거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전했는데요. 어제도 관련해서 130여 발의 포사격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 로켓포 8문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했지만 이게 군사 분계선에서 15km 이상 떨어진 훈련장에서 표적을 후방으로 배치해서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라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예, 한미 훈련을 또 트집 잡아서 이렇게 북한이 경고성 대응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해온 상황입니다. 또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 성과에 대해서 한민수 대변인은 쭉 정리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주당이 무너져갔던 100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분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얘기하셨지만 글쎄요, 국민들께서 기억하는 민생과 민주의 투트랙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겠죠. 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들을 때 뭐가 있었지?라고 기억할 때 그냥 방탄국회 계속 열면서 이재명 대표 막기 위해서 노력한 거 외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문기 씨를 나는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에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에서 그 건물 지을 때 이거는 건교부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전혀 협박, 사실이 예,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갖고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측근이라는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이 다 그 최장시간에 최장시간까지 아니죠. 소은 씨가 그다음에 그걸 넘겼으니까 그런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 구속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니 정상적이라면 이걸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러난 다음에 자연인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곽상도 씨는 50억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의원직 사퇴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으셨어요. 예. 결과는 15년 구형이라는 그런 형량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게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이전에 벌였던 본인이 그 도지사 시절에 혹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그런 비리 문제 아닙니까? 이런 비리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면 당연히 물러난 다음에 자연인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당내에서도 또 그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당을 계속 당대표로서 방탄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것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일 동안 민주주의가 말살된 게 과연 누구 때문인지 여야 협치가 무너진 게 과연 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안 잡아드리면 우리 저희 기자 선배기도 하니까 김종혁 의원이 잘못된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라도 왜냐면 법률이가 또 있고 하니까 왜냐면 예. 방탄국회라는 표현은 잘못됐어요. 왜냐면 9월 1일 날 우리 이재명 대표가 8월 28일 날 당선되고 9월 1일 날 정기국회 첫날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국회가 열립니다. 방탄이라 하면은 국회가 안 열려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을 여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허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때 정국회 열리자마자 그날 소환 출두가 왔어요. 통지서 왔으니까 잘못됐다는 표현이고 김문기 씨 부분도 그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잘못 썼다가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이런 방탄이라는 것은 제가 드리는 방탄이라는 말씀은 국회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방탄이고 원래 우리가 방탄이라면 국회를 아예 안 여는 걸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국회를 네네. 열어서 모든 일정을 이재명 방어에 나선 것 그런 양태를 보인 것들 그것은 방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제 겁니다. 말씀 드릴 때 좀 계시죠. 그러니까 방탄이라면 말 그대로 국회 안 열려야 되는데 열어가지고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은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있어서 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모든 걸 정쟁화시켜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장동 얘기하는데 지금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동규 남욱시에 지금 흔들리는
본인들끼리 오죽하면 김만배 씨로부터 진술이 하도 맞지 않다. 돈을 줬다는데 어디서 줬냐 물어보니까 답을 못해요, 이분은.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저는 그 얘기는 너무 제가 말씀도 드렸고 다들 국민들이 아시니까 그 두 사람의 진술 가지고 무리한 정치적 야당 파괴와 정적제가 수사를 하는데 딱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수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언론들이 뭘 지적합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끝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법정에서 이미 그 일당들이 문자를 보낸 다음에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그거 매입하라고 전화로 지시까지 했는데도 어떠한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도 계속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강경한 기조를 관련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이 노동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아니 지금 알다시피 온 국민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고 그 파고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어렵지 않은 분은 없어요. 기업이고 그다음 가게고 간에 다들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 화물연대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일몰제를 안전우님 일몰제가 이제 끝나니까 이걸 3년 연장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영구화해라. 그리고 모든 업종으로 확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제 현상에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이쪽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자 간에 계약을 맺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정부 상대로 해서 그걸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로서는 그거 할 수 없다. 그리고 화물연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다 어려운데 그래 3년 연장,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파업에 들어간 다음에 이거 운행 재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수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건데 네. 그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것이 반헌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도 모자란지 민노총에서는 오늘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화물연대 파업을 하다가 왜 갑자기 총파업을 합니까? 총파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서울대병원이라든가 학교급식노조라든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라든가 여러 곳에서 동참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겠다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 총파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 파업이다. 민노총 시위를 할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미동맹 해체해라. 그다음에 대북 적대 정책 폐기해라. 민족 자주를 실현하자. 아니 이런 얘기가 도대체 경제적인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한 그런 파업 현장에서 왜 나옵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민노총이라는 데가 과연 이 파업이라는 것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지 저는 후자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표현 수위를 보면 네. 대통령이 물론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번 이 파업을 북핵 위협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표현을 했었고 앞서서 이제 민노총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성일종 의원 역시도 총파업에 대해서 조선노동당 이중대가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협상이나 어쨌든 뭔가의 수습을 위해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 운행 재개 명령을 내렸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총파업으로 나오겠다고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민노총 그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보낸 편지가 올라와 있는지 저는 알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면서 파업을 해왔던 것들, 파업 구호가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과 연관시키면 당연히 야 이게 도대체 왜 이 파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일종 의장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강경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신 것은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여기서 물류를 다 중단시키고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그런 구호로 도대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물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 전체를 마비시키겠다, 총파업을 통해서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정말로 북한의 핵 위협에 버금할 정도로 우리 산업계에 큰 파급을 미치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 그리고 한 대변인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집권 세력의 인식이 파울루 벤투 감독보다도 못하다고 훨씬 생각합니다. 국가대표팀을 이끌 때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힘을 모았죠. 말로는 지금 국민의힘 분들이나 대통령실 분들이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 뭐 뭘 해야 된다 하는데 정말 이럴 때 이렇게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 관저에는 윤핵관 부부 초청하시고 여당 지도부와 만찬하면서 월드컵 얘기하시고 맥주에 땅콩 드시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따로 만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나오셔가지고 당대표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 당권 주는데 또 따로 만났어요. 이게 관저 정치입니까? 전 집들이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경제 어렵다면서요. 대통령이 경제 어려운데 왜 국정보다는 당무에만 몰두해 계십니까? 이러니까 국민들한테 지적받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니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지 우리 노동자가 북한 핵폭탄입니까? 그 팽료하고 마찬가지라면서요. 전 이건 정말 맞지 않고요. 예. 이렇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정 운영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 통합 능력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정 운영 능력과 국민 통합 능력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뭐 하나가 50점, 하나가 30점 더해서 80점이 아니고요. 저는 곱하기라고 봅니다. 하나가 빵점이면 빵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내 편, 네 편 나누시고 검찰 아닌 사람은 등용도 잘 안 하시고 네. 이렇게 또 파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거의 때려잡겠다고 계속 강경발을 내시는 거는 저는 정말 통합과 화합을 하셔야 되는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오르고 있단 말이죠. 리얼미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걸 보면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에 36.4%에서 이번 주에 38.9%, 거의 이제 40%대 근접했고 리얼미터에서 내놓는 상승 요인으로는 화물연대 원칙 대응, 약식 회견 중단 이런 것들이 요인이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지나치게 이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어떻게 리얼미터 생각하세요? 분석한 거도 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 있는 게 도어 스태핑이죠. 약식 회견. 워낙에 이제 말실수가 많고 이제 설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거 안 하니까 일단은 위험 요소가 좀 줄었어요. 네. 좀 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이제 화물연대 강경 대응했다면은 아마 그게 요인이었다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보수층에서 이렇게 결집을 할 수 있겠죠. 보수 중도 다 좀 오른 수치가 나오고 추세 있습니다. 자체는 다른 기관도 보면은 이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조금씩 추세 자체가 상승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놈들이 잘못 보면은 취임 7개월 대통령이 긍정평가가 높은 줄 알겠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30% 중반대, 후반대인데요. 제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거 연결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상,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속으로 좀 누가 미워도 M 방송사 미워도 그냥 속으로 미워야지 겉으로 탄압하고 야당 대표 좀 미워도 그래야 되는데 그냥 거의 파괴하고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저는 대통령이 취임 7개월에 38%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부정이 60%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국정 동력의 회복을 하고 국정 동력의 모멘텀을 가지려면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지지율 연연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지율 없으면은 국정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지율 낮으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바꾸고 국정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좀 가져가시면 글쎄요 40%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 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이건 여전히 알겠습니다. 어려운 지지율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그 화물연대와 민노총의 파업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중도층과 그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뭐 약간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타협, 화합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이 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이고 그때 당시에 화물연대 파업 16명의 업주를 구속을 시키면서 종결을 시켰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할 때는 그거는 그 단호한 조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은 통합을 깨는 행위입니까? 그런 내노란불은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3년 동안의 그 안전운임 일몰제가 끝나가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 3년 더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영구화하고 전 업종으로 확산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전 업종으로 확산시키면 화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담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다 공사 현장으로 넘어가든가 수출을 업체들로 다 넘어가고 결국은 그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온 국민이 다 힘든데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누리게 해달라, 더 확대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화물연대나 그 민노총에서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국민들의 뜻을 잠시, 받드시길 바랍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정정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앞서 이제 진보층에서도 조금 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보층에서는 사실 0.1%포인트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거의 떨어졌어요. 똑같다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화면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네, 보수층에서는 확연히 확 올랐습니다. 4.5%포인트 올랐고 중도층도 올랐고 무당층도 확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진보에서는 0.1% 떨어졌군요. 네, 떨어지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아까 전에 잠깐 좀 짚어주셨는데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MZ세대, 그 MZ세대에 맞는 인원이 새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언급됐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면서 다소 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대위원님 보시기에 그 MZ세대에 해당하는 그 사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분이 맞습니까? 아니, 저건 경과는 사실 어떤 생각에서 저런 말씀하신지 잘 모르는데 그 전에 예. 비대위원들하고 비대위원장 주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사실은. 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당대표가 어떤 분이 되면 좋을까. 그래서 하려면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되고 2030 MZ세대를 껴안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얘기들을 분일까요? 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이 했다고요. 식사 자리에서 전당대회 이야기 안 했다고 처음에는 아니 그랬는데 따로 우리끼리 예. 따로 그다음에 식사를 했어요. 네, 점심 네. 식사를 하면서 점심 식사 때 이제 뭐 편한 얘기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전대식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셔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전달을 하시는데 그 후보들의 이름을 거론하셔서 그러니까요. 사실 좀 놀랐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나 전대식이를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지상의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거는 사실은 저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내 대표단이라든가 당 지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한 건데 그게 언급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은 전당대회 안 나옵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마 본인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쉽지 않다. 뭐 총선에 나오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아요. 네. 그거를 하다가 그만두고서 다 때려치고 나는 당대표로 나오겠다라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